여러분은 손끝의 기억을 믿으시나요? 저는 믿습니다. 60평생 살면서 제 손이 저를 속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는 제 손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옥분입니다. 올해 63이에요.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산 지 벌써 5년째입니다. 아들 민석이가 결혼하고 며느리 지연이랑 같이 살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늙은이가 젊은 부부 사이에 끼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차라리 가까운 거리에서 각자 사는 게 낫죠. 그렇게 저는 혼자, 아이들은 차로 10분 거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돈을 아껴 쓰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일찍 가시는 바람에 아들 대학까지 혼자 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습관이 됐죠. 적금 하나씩 들어놓고 만기 되면 또 새로 들고요. 지금도 통장이 4개 있어요. 각각 용도가 다릅니다. 생활비 통장, 병원비 통장, 그리고 비상금 통장 2개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들어있는 건 3년 만기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꼬박꼬박 넣어서 이번 달이면 1,000만 원이 넘게 모이는 거였어요. 그 통장은 항상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 갈색 봉투에 담아 보관했습니다. 인감도 함께요. 명절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집 청소를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 이번 달 말이면 적금 만기네. 미리 확인이나 해볼까? 서랍을 열었습니다. 갈색 봉투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자리예요.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통장이랑 인감이 들어있으면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어야 하는데 봉투가 텅 빈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손끝이 먼저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고요.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통장도 인감도요. 저는 잠깐 멍했습니다. 뭐지? 내가 다른 데 옮겨뒀나? 서랍을 다시 뒤졌어요. 옆 칸도 아래 칸도 다 열어봤습니다. 없었어요. 옷장도 확인했습니다. 혹시 거기 넣어뒀나 싶어서요. 역시 없었죠. 부엌 서랍, 거실 장식장, 화장대, 통장을 보관할 만한 곳은 다 뒤졌습니다. 없었어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착각한 건가? 다른 데 옮겨놨는데 기억을 못하는 건가? 나이가 드니까 가끔 그래요. 뭔가를 어디 뒀는지 까먹을 때가 있죠. 안경을 머리에 얹어두고 찾는다거나 핸드폰을 손에 들고 찾는다거나요.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기억했어요. 설 명절 보름 전에 그 봉투를 확인했던 기억이요. 통장이 분명히 들어 있었어요. 만기일을 확인하려고 꺼내봤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그게 보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없어요. 저는 다시 안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빈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손끝으로 느껴지는 무게. 아니, 무게의 부재. 이건 착각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통장과 인감을 꺼내갔어요. 그런데 누가요? 이 집에 드나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들 민석이, 며느리 지연이, 그리고 가끔 오는 청소 도우미 아주머니 정도요. 청소 아주머니는 아니에요. 그분은 거실이랑 부엌만 청소하고 안방은 제가 직접 하니까요. 그리고 10년 넘게 믿고 맡긴 분이에요. 그럼 아들 민석이가 아니야 말도 안 돼. 민석이는 제 통장에 손 뗄 이유가 없어요. 걔는 회사 다니면서 벌이도 괜찮고 무엇보다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럼 며느리? 지연이는 착한 애예요.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음식도 같이 만들고 제 말도 잘 들어주고요. 시어머니한테 친절한 며느리죠. 근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난 설 명절 때 지연이가 한 말이요. 어머니, 적금 만기되면 제가 대신 찾아다 드릴까요? 은행줄 서는 거 힘드시잖아요? 그때 저는 뭐라고 했죠?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연이는 한 번 더 말했어요. 통장이랑 인감만 주시면 제가 빨리 뽑아 드릴 수 있어요? 저 줄 서는 거 자신 있거든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대화가 다르게 들립니다. 아니야, 설마. 지연이가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건 좋지 않아요. 가족인데요. 그래도 손끝의 기억은 분명했어요. 이 봉투엔 통장이 있었어요. 보름 전까지만 해도요. 지금은 없어요. 그럼 누가 가져간 걸까요? 저는 빈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기다려봐야 하나?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었거든요. 혹시 정말로 제가 다른 데 옮겨놓고 잊어버린 건지도 모르잖아요. 그래, 일단 며칠만 더 찾아보자.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불편했어요. 손끝의 기억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기억이란 참 이상한 겁니다. 당시엔 아무렇지 않았던 장면이 나중에 돌아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저는 그날 밤 몇 달 전의 기억을 꺼내 들었습니다. 통장이 사라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으론 계속 생각이 맴돌았죠. 통장이 어디 갔을까? 정말 내가 옮겨놓고 잊어버린 걸까? 그러다가 문득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석 달 전쯤이었을 거예요. 가을이 막 시작될 무렵이요. 그날은 민석이랑 지연이가 저녁 먹으러 왔었어요. 제가 김치찌개를 끓여줬죠.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거든요. 밥을 먹고 나서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요. 그때 지연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요즘 은행 가실 일 있으세요? 응? 아니, 별로 없는데. 왜? 아, 제가 요즘 은행 업무 좀 배우고 있거든요. 회사에서 재테크 교육 받는데 적금이랑 예금 상품 공부 중이에요. 지연이는 보험회사에 다녀요. 그래서 금융 쪽 공부를 한다는 게 이상하진 않았죠. 어머니 혹시 만기되는 적금 있으세요? 응, 하나 있지. 내년 봄에 만기야. 아, 그럼 만기되면 제가 대신 찾아다 드릴까요? 어머니 은행 가시면 줄도 길고 힘드시잖아요? 저는 그때 웃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그 정도는 아직 혼자 하지. 아니에요, 진짜요? 저 줄 서는 거 자신 있어요? 회사에서 업무 처리도 빠르다고 칭찬받거든요. 통장이랑 인감만 주시면 제가 빨리 뽑아드릴게요. 민석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지연이한테 맡기세요. 얘가 일처리 진짜 깔끔해요. 저는 그냥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준다는 게요. 그래, 고맙다. 그럼 그때 되면 부탁해 볼게. 그렇게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어요. 지연이가 혼자 집에 왔어요. 민석이는 주말 출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반찬 좀 해드리러 왔어요. 지연이는 정말 착한 며느리였어요. 가끔 이렇게 혼자 와서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도와주고요. 그날도 부엌에서 한참 요리를 하다가 잠깐 쉬면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말씀드린 적금 통장이요?
제가 미리 맡아둘까요? 응? 아직 만기 몇 달 남았는데? 네, 그런데 요즘 은행에서 만기 한 달 전부터 미리 예약하면 좋은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대요. 제가 회사에서 배웠는데 그게 이율이 더 좋거든요. 저는 잘 모르는 얘기였어요. 은행 상품이 그렇게 복잡한 줄 몰랐죠. 그래, 그럼 좋은 거 있으면 추천해줘. 네, 제가 알아볼게요. 그럼 통장이랑 인감 제가 보관해도 될까요? 만기일 되면 바로 처리해드릴게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통장을 남한테 맡기는 게 아무리 며느리라도 좀 그랬거든요. 근데 지연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 믿으시죠? 제가 어머니 돈 잘 관리해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갈색 봉투를 꺼냈죠. 통장과 인감을 꺼내서 지연이한테 건넸습니다. 지연이는 그걸 받아서 자기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보관할게요. 만기 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통장 생각을 잊고 살았습니다. 지연이가 가져갔으니까 안전하겠지. 만기 되면 알아서 처리해주겠지.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연이는 굳이 석 달이나 전에 통장을 가져가려고 했을까요? 만기 한 달 전부터 예약이라고 했는데 그럼 만기 한 달 전에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왜 하필 민석이가 없는 날 혼자 와서 얘기를 꺼냈을까요? 당시엔 자연스러웠어요. 그냥 며느리가 챙겨준다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은 섬뜩합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설마 그때부터 계획한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연이가 그럴 애가 아니야.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졌습니다. 만약 지연이가 그 통장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만약 이미 돈을 찾아버렸다면? 저는 다시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론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됐어요. 지연이가 통장을 받아들고 가방에 넣고 환하게 웃으며 걱정 마세요라고 했던 그 순간이요. 그때 그 미소가 지금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편하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권한을 넘겨준 순간이었던 거예요.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얻으려면 때로는 미끼를 던져야 해요. 저는 그날 첫 번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통장을 지연이한테 맡긴 기억이 되살아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하지만 직접 물어볼 순 없었어요. 통장 어디 있니? 이렇게 물으면 만약 아무 문제가 없다면 며느리 기분만 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서랍장에 옛날 통장이 몇 개 있었어요. 이미 해지한 통장들이죠. 저는 그 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로 가서 통장 첫 페이지를 복사했어요. 동네 문구점 복사기요. 복사본을 보니 그럴듯했어요. 계좌번호도 나오고 은행 로고도 선명하고요. 저는 그 복사본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밑에 살짝 꽂아뒀어요. 냉장고 옆면 틈새요. 마치 실수로 떨어뜨린 것처럼요. 왜 하필 냉장고냐고요? 지연이가 올 때마다 냉장고를 자주 열거든요. 반찬 챙겨주러 오면 냉장고부터 열어보니까요. 만약 지연이가 제 통장에 관심이 있다면 이 복사본을 발견하고 뭔가 반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틀 뒤 지연이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환기 좀 시켜드릴게요.
지연이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창문을 열고 부엌으로 갔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는 척하면서 슬쩍 지연이 쪽을 봤어요. 지연이는 냉장고 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유통기한 지난 반찬 버리고 새로 만든 반찬 넣고요. 그러다가 냉장고 문을 닫으면서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냉장고 옆 틈새에 꽂혀 있는 그 복사본이요. 지연이는 허리를 숙여서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잠깐 들여다봤어요. 통장 복사본이라는 걸 확인했겠죠.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저는 재빨리 TV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른 척했죠. 지연이는 그 복사본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반찬 정리 다 했어요? 냉장고 깨끗하죠? 그래, 고맙다. 지연이는 1시간쯤 더 있다가 갔어요. 민석이 저녁 준비해야 돼서요 하면서요. 문이 닫히고 저는 바로 냉장고 쪽으로 갔습니다. 틈새를 확인했어요. 복사본이 사라졌습니다. 없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요? 왜 가져간 거죠? 그냥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린 거라면 휴지통에 있어야 해요. 근데 휴지통에도 없었어요. 주머니에 넣었어요.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왜 며느리가 시어머니 통장 복사본을 몰래 가져가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냥 어머니, 이거 떨어져 있었어요. 하고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연이는 안 그랬어요. 몰래 가져갔어요. 제가 보고 있는지 확인까지 하면서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분명히요. 저는 그날 밤 확신했습니다. 지연이가 제 통장에 손을 대고 있다고요. 범죄에는 항상 흔적이 남습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행동해도 어딘가엔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저는 그 흔적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복사본 사건 이후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확신은 있었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아들한테 말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거든요. 그냥 내 와이프가 통장 훔쳤어라고 말할 순 없잖아요. 저는 먼저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현관에 작은 CCTV가 하나 있어요. 몇 년 전에 아들이 설치해 준 거예요. 엄마, 혹시 모르니까 있으면 안전해요 하면서요. 저는 그 CCTV를 평소엔 신경 안 썼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핸드폰 앱으로 녹화 영상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들이 알려줬던 방법을 떠올리며 천천히 조작했습니다. 지연이가 왔던 날의 영상을 찾았어요. 오후 2시 43분 지연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큰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그리고 4시 17분 나갔습니다. 같은 가방을 들고요. 겉보기엔 똑같아 보였어요. 근데 가방이 살짝 더 두툼해 보였습니다. 뭔가 더 들어간 것처럼요. 복사본 한 장이면 표시가 안 나겠지만 혹시 다른 것도 가져갔다면? 저는 다음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문자함을 열었어요. 은행에서 오는 알림 문자들이요. 최근 3개월치를 쭉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입금 알림, 잔액 확인 같은 일상적인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 온 문자였어요. 고객님의 계좌에서 출금 시도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아닐 시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출금 시도? 저는 그날 은행에 간 적이 없어요. 돈을 뺀 적도 없고요. 그럼 누가 제 계좌에서 돈을 빼려고 했다는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은행으로 갔습니다. 동네 은행 지점이에요. 제가 20년 넘게 거래하던 곳이죠. 창구에는 박 과장님이 계셨어요. 오래 알고 지낸 분이에요. 저는 최근에 받은 이상한 문자를 보여드리며 계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박 과장님은 컴퓨터를 확인하시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어머니, 혹시 한 달 전에 누구랑 같이 은행 오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니라고 답했죠. 혼자 온 적도 없다고요. 박 과장님은 거래 내역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한 달 전에 젊은 여성이 제 통장과 인감을 들고 와서 출금을 시도했다고요. 하지만 비밀번호가 틀려서 3번 만에 자동으로 막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 과장님은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어머니 며느리분 같으셨는데 함께 오셨죠?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며느리요. 지연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ATM 기록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박 과장님은 컴퓨터를 다시 확인하시더니 같은 날 오후에 ATM에서도 시도한 기록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창구에서 실패하고 ATM에서도 다시 시도했던 거예요. 박 과장님은 뒤쪽 서류함을 뒤적이시더니 오류 영수증 하나를 꺼내주셨습니다. 보통 오류가 나면 이렇게 영수증이 출력된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종이가 떨렸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영수증에는 날짜, 시간, 계좌번호, 그리고 비밀번호 오류 3의 마이너스 거래 불가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어요. 증거였습니다. 명확한 증거요. 저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정말로 제 돈을 빼려고 했구나. 통장을 빌려간 건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예요. 좋은 상품으로 갈아탄다는 건 거짓말이었고요. 그냥 돈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다행히 비밀번호를 몰라서 실패했지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한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빈 봉투 마이너스 통장과 인감이 사라짐. 복사본 사건 마이너스 지연이 몰래 가져감. CCTV 영상 마이너스 가방 두께 변화. 은행 창구 시도 마이너스 비밀번호 3의 오류. ATM 시도 마이너스 같은 날 오후 재시도. 영수증 마이너스 물증 확보. 모든 선이 지연이한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계획된 범죄예요. 돈을 훔치는 것도 나쁘지만 장례 준비금까지 손대는 그건 선을 넘은 거예요. 저는 그날 지연이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됐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날 밤 저는 집 안서랍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또 다른 증거가 있을까 싶어서요. 옷장 깊숙한 곳,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각종 증서와 계약서가 들어 있었죠. 보험 증서, 건강검진 결과지, 그리고 상조의 회원증. 상조에는 남편이 살아계실 때 가입한 거예요. 나중에 장례 치를 때 부담 덜라고 하시면서 매달 10만 원씩 넣으셨죠.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도 저는 계속 유지했어요. 나중에 제 장례 때 아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요. 회원증을 보니까 가입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더라고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지연이가 통장까지 손댔다면 혹시 이것도? 저는 바로 핸드폰을 들고 상조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상담원이 받았어요. 저는 회원번호를 대고 제 계약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상담원이 잠깐 검색하더니 대답했어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해당 회원번호는 2달 전에 해지 처리됐습니다. 네, 네, 10월 23일에 해지 신청이 접수됐고 환급금은 10월 30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 완료됐습니다.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해지요? 제가 해지한 적 없는데요. 제가 해지한 게 아닌데요. 누가 신청한 건가요? 회원 본인이 직접 전화로 신청하셨는데요. 신분 확인 절차도 거쳤고요. 전화요? 제가 전화한 게 아닌데. 상담원은 잠깐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녹취 파일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당시 통화 내용이 저장돼 있습니다. 네, 들어보고 싶어요. 잠깐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녹취가 재생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강옥분입니다. 상조에 해지하고 싶어서요? 해지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환급금이 바로 들어오나요? 그 목소리는 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알았거든요. 지연이었어요. 지연이가 제 이름을 사칭해서 상조회를 해지한 거예요. 이건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누가 제 이름으로 사칭한 거예요. 상담원은 놀란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명예도용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이는 통장만 노린 게 아니었어요. 상조회까지 손댔어요. 15년 동안 모은 돈이요. 제 장례비로 준비해둔 돈이요. 환급금이 얼마였을까요? 아마 1,000만 원은 넘었을 거예요. 그 돈을 지연이가 가져간 거예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돈이 그렇게 급했나요? 시어머니 장례비까지 손대야 할 만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배신감이었어요. 며느리를 믿었는데,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제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상조의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몇 번의 연결 끝에 이행정이라는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명예 도용당한 것 같다고 녹취 파일과 환급금 입금 내역을 공식 문서로 받고 싶다고요. 담당자는 며칠 안에 발송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증거 목록에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상조의 해지 마이너스 명예 도용, 녹취 파일 확보, 환급금 1,200만 원 편취. 이제 퍼즐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의 목적은 단순한 적금 통장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가려는 거였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눈물도 거짓입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처럼 보일 때 사람들은 속아요. 저는 그날 지연의 진짜 얼굴을 봤습니다. 상조의 서류가 도착한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 없었어요. 아들한테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민석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석아, 엄마 집으로 좀 와줄래? 지연이랑 같이.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평온하게 말하려고 애썼어요. 민석이는 제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낀 것 같았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얘기할 게 있어. 오늘 저녁에 꼭 와야 돼. 1시간 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와 지연이가 함께 왔어요. 지연이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대답 대신 거실 소파를 가리켰어요. 둘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 놓았습니다. 은행 영수증, 상조의 해지 증명서, CCTV 스틸 사진들이요.
민석이는 뭔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내 통장 가져갔지? 지연이는 잠깐 당황한 것 같았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그거. 제가 보관하고 있잖아요? 만기 되면 찾아드린다고 했잖아요? 은행에서 돈 빼려고 했지? 그 순간 지연이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민석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가 왜? 저는 은행 영수증을 민석이 앞에 내밀었어요. 비밀번호 563에 거래 불가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한 달 전에 내 와이프가 은행에 가서 내 돈을 빼려고 했어. 비밀번호를 몰라서 실패했지만 민석이는 영수증을 보더니 지연이를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지연아, 이게 뭐야? 지연이는 잠깐 입술을 깨물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오빠 미안해. 나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떨면서요. 친정 엄마가 아프셔서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했어. 근데 우리 집에는 돈이 없잖아. 그래서 잠깐만 빌리려고 했어. 나중에 갚으려고 했다고? 민석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연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갈라지고 있었어요.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요. 엄마, 그게 진짜라면 지연이도 사정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는 상조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내 와이프가 내 이름으로 상조에 해지하고 환급금 1200만 원 가져간 것도 사정이 있어서야? 지연이의 울음이 멈췄어요. 민석이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상조회까지? 지연아, 이게 진짜야? 지연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녹취 파일을 핸드폰으로 틀었어요. 지연이가 상조회에 전화해서 환급금이 바로 들어오냐고 묻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지연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물은 이미 멈춘 상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지연아, 나는 내가 힘든 거 몰랐어. 돈이 필요하면 말하지 그랬니? 왜 이렇게까지 했어? 지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아, 친정 어머니 수술이 진짜야? 아니면 그것도 거짓말이야? 지연이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민석아, 나는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없어. 그래도 가족이니까. 하지만 저는 지연이를 쳐다봤습니다. 통장 돌려줘. 그리고 상조의 환급금도. 전부 다. 지연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통장은 이미 없어요? 뭐? 만기 되기 전에 벌써 해지했어요? 민석이가 돌아섰어요. 지연아,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지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났어요. 운전 먼저 갈게요.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석이는 저를 보고 지연이를 보고 갈등하다가 결국 지연이를 따라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거실에 앉아서 텅 빈 방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지연이는 끝까지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 돈을 이미 가져가 버렸다고 했죠. 여러분은 복수를 믿으시나요? 저는 복수보다 정의를 믿습니다. 훔쳐간 사람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정의예요. 저는 그날부터 역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와의 대면 이후 사흘 동안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민석이한테서 연락이 왔었죠. 엄마, 제가 지연이랑 이야기해 볼게요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민석이는 착한 아들이지만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를 다시 꺼내봤어요. 적금 통장 거래 내역이요. 지연이는 이미 해지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다음 날 아침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박 과장님을 찾아갔죠.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 적금 통장이 정말로 해지됐는지 확인해 달라고요. 박 과장님은 컴퓨터를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해지 안 됐습니다. 만기일이 이번 달 말인데 아직 열흘 남았어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아직 해지 안 됐다고요? 그럼 지연이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저를 포기하게 만들려고요. 과장님, 제가 지금 이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나요? 박 과장님은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만기 전이니까 중도 해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자는 좀 깎여요. 괜찮아요. 지금 당장 옮기고 싶어요. 박 과장님은 무슨 사정이 있다는 걸 아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서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디로 이체해 드릴까요? 저는 미리 준비해 온 계좌번호를 건넸어요. 법적 보호계좌였습니다. 며칠 전에 따로 만들어둔 거였죠. 이 계좌는 본인 외에는 절대 인출할 수 없는 계좌예요. 인감이 있어도 통장이 있어도 심지어 본인이 직접 와도 신분증과 추가 인증이 필요한 특수 계좌죠. 박 과장님은 절차를 진행해 주셨어요. 화면에 금액이 떴습니다. 1250만 원. 중도 해지 때문에 이자가 조금 깎였지만 원금은 모두 살아 있었어요. 이체 완료됐습니다. 새 통장 받아가실래요? 아니요. 통장 없이 진행해 주세요. 기록만 남겨주세요. 박 과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이체 확인증을 출력해 주셨어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서 가방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지연이가 만기일에 움직일 거라는 건 뻔했어요. 그날 통장과 인감을 들고 은행에 올 겁니다. 이번엔 제 비밀번호를 알아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미 돈은 없어요. 제가 먼저 옮겨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웃었어요. 이상하죠? 며느리한테 배신당하고 돈을 빼앗길 뻔했는데 웃다니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긴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그러는데요. 적금 만기일에 같이 은행 가자고 해요. 엄마한테 돈 드린다고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어. 가자. 민석이는 제가 쉽게 동의하자 놀란 것 같았어요. 진짜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지연이가 그러고 싶다면 같이 가지. 전화를 끊고 저는 달력을 봤어요. 만기일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날이 지연이의 거짓이 무너지는 날이 될 거예요. 저는 CCTV, 은행 영수증, 상조의 녹취 파일, 그리고 원금 이체 확인증을 모두 한 봉투에 넣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그날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복수와 정의의 차이를 아시나요? 복수는 상대를 망치는 거고 정의는 상대가 훔치려던 걸 지키는 거예요.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어요. 다만 제 것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연이에게 알려주고 싶었죠. 나는 잃지 않았다고요. 나를요. 거짓말로 쌓은 탑은 진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지는 순간을 보는 건 슬프지만 필요한 일이에요. 저는 그날 지연의 미소가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만기일 아침이었어요.
민석이와 지연이가 제 집 앞에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은행에 간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평소처럼 옷을 입고 나갔어요. 가방 안에는 증거 봉투가 들어 있었죠. 차에 타자 지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오늘 드디어 만기일이네요. 제가 빨리 처리해 드릴게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은행까지 가는 10분 동안 지연이는 계속 밝게 떠들었어요. 날씨 좋다느니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하느니요. 민석이는 운전만 하고 있었어요. 말이 없었죠.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어요. 지연이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제 적금 통장과 인감이었어요.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을 위해서요. 어머니,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처리할게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직접 할게. 지연이는 잠깐 당황한 것 같았지만 곧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럼 같이 가요. 번호가 불렸습니다. 우리 셋은 창구로 갔어요. 박 과장님이 계셨습니다. 지연이는 통장과 인감을 창구에 내밀었어요. 만기 출금이요? 박 과장님은 통장을 받아서 컴퓨터에 넣었어요. 화면을 확인하시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보셨어요. 어머니, 이 계좌는 이미 해지됐습니다. 지연이의 미소가 얼어붙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열흘 전에 중도 해지되고 전액 다른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민석이가 저를 봤어요. 지연이도 저를 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이체 확인증을 꺼냈어요. 그리고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미리 옮겨뒀어. 지연이는 그 종이를 집어들고 읽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내가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지켰어. 지연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 환한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나머지 증거들을 꺼냈어요. 은행 영수증, CCTV 사진, 상조의 서류, 녹취 파일까지요. 하나씩 창구 위에 놓았습니다. 민석이는 그걸 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요. 지연아, 내가 뭘 했는지 다 알아. 내 통장 훔쳐서 돈 빼려고 했던 것, 상조의 해지에서 1,200만 원 가져간 것, 그리고 오늘 만기일에 적금까지 가져가려던 것. 지연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나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 이 증거면 충분하거든. 하지만 그러지 않을 거야. 지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대신 상조의 돈 돌려줘.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민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는 아들을 봤어요. 민석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이런 선택을 강요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건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야. 민석이는 지연이를 봤어요. 그리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이혼하자. 지연이는 민석이를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요. 오빠? 나는 엄마를 배신한 사람이랑 살 수 없어. 지연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증거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돈은 돌려드릴게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지연이는 그렇게 은행을 나갔어요. 민석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 이제 끝났어. 우리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 지연이한테서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어요. 상조의 환급금을 분할로 돌려주겠다고요.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민석이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힘들어했지만 결단을 내린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적금은 새로 들었어요. 이번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냥 참았더라면 어땠을까? 며느리를 믿고 의심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모든 걸 잃었겠죠. 돈도, 신뢰도, 그리고 저 자신도요. 하지만 저는 싸웠어요. 제 것을 지켰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약해 보여도 저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요. 나는 잃지 않았어요. 나를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